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 넓이앗 38회 정모 AS 지금 시작합니다.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이야. 잘 지냈어요? 일단 자기소개 좀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야 대답 좀 해라. 힘들어? 오랜만에 아침에 모이니까 다들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최 사장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깡쌤입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보니까 진짜 힘드네요. 그러니까 멍해. 우리 삼성맨. 외모 삼성맨. 예. 다 이렇게 막 수염 나고 이런 사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요. 좋은 뜻이죠, 삼성맨이라는. 근데 삼성맨이 무슨 의미야? 세련되고.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스마트한 거. 아, 그랬어요? 삼성 배지 달고 다니면 막 이게 우월감 팍팍 느껴진대잖아요. 삼성 배지가 있어? 몰라 안 다녀. 그래? 있지 않을까요? 배지가 아닌가? 배지가 아니라 이게 명찰인가요? 혹시? 네, 사원증? 삼성 배지가 어디 있어요? 예, 독실입니다. 저는 독실합니다. 근데 독실이 이름을 잘못했나봐. 아, 이름 때문에? 양쪽에도 다 비판받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 고민했던 거는 이거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기독교인들한테 비판받겠다 싶었는데 양쪽에서 다 비판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도 좋아하고 하지만 종교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김도인입니다. 김도인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아, 네. 그래요? 계속 콧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장난 아니다. 누런 콧물이 지금 흘리고 있어가지고 닦으면서 하시고 있어요. 우리 정모 끝났죠, 그죠? 정모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잠깐 이제 재충전하느냐고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죠? 사실은 재충전도 있었고 호스팅 문제도 있어가지고 웹 호스팅을 한 주를 쉬었어야 돼.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한 주를 쉬었는데 정모 때 좀 어떠셨나요? 느낀 점 뭐 있어요? 말을 하라고! 2번 이상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긴장했던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그지? 되게 떨고 있었는데. 안 봐도 그지 보니까 많이 떨고 있더라고. 손에 진짜 땀 나고. 예,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되게 당당하게 잘하는데 그날따라 좀 떨어가지고. 또 독실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는데 재밌었어요. 전 재밌었고. 우리 청문회도 당했잖아요. 좀 더 소규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격려가 되는 게 많았거든요. 오신 분들이 다 그래도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와가지고 욕하긴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뚝심 있게 이제 밀고 나가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용히 있으려고요. 독실이 힐링 방송인데 독실이 하차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독실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김도인 어땠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여러 지역에서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좋은 자료고 또 특이했던 게 1부는 저희가 정모 방송을 해서 이제 다 듣고 계시는 형태였는데 2부 이제 뒤풀이 가면서 저희가 크게 생각했던 것도 이제 뭐 저희가 막 관여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그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각자 이야기하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되게 얘기를 잘 나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테이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막 원래 알고 지내시던 분들처럼 너무 열띠게 막 토론하시고 막 늦게까지 이제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참 되게 좋은 기회였다 이런 것도 싶었는데 또 이제 나중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선 또 다음에 또 더 잘하거나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 첫 번째니까 미숙했으니까 네. 다음번에 또 해야지, 그지? 다음번에는 좀 프로페셔널하게 알겠죠? 초대 가서 좀 부르고, 그죠? 현미 무슨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모 재밌었습니다. 그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정모 때 우리가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광고 올라온 거나 게시판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네네, 광고가 좀 있었는데요. 이 광고가 좀 많이 쌓였지. 네네, 좀 빠르게 한번. 광고 쌓였어. 일단 이청자님께서 예. 25이신데 이제 대학에 합격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 어머니께
이청자님의 어머님께. 아, 예. 이청자님의 어머님, 김금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뭐에 경직된 것 같아요. 경직됐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죠?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너무 팬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잘 됐네요. 그죠? 네. 되게 값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남들 대학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 가는, 물론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죠? 나이 들어서 오히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저 주변에 몇 명 있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값지다는 생각했고 되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지, 정말로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값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액자일님이 액자일님. 제가 액실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어떻게 발음대로 읽어야지, 액실. 액자일. 액자일님이 저희 그 정모 때 청송 사과 보내주셨던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무료 광고를 받습니다 게시판에다가 이제 길게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꼭 읽어보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주변의 사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대화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차에다가 란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아마 코란돌이인 것 같고, 노트북 좋아하는 옷에도 이름을 붙이고 리모콘에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콘이라고 부르시고.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아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한 것 같다. 어머니께서는 아니네요. 의의원화돼서 친구처럼 표현돼요. 그냥 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더라? 버스 뭐 있는데 요즘? 타요? 타요 버스.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타려고 지방에서 올라온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서울에 다니는 버스들 보면 앞에 막 눈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타요지. 그러니까 눈이 있는 버스가 있고 없는 버스가 있는데, 눈이 LED로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눈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구나. 네, 있어요. 그런 버스가 있어요? 맨날 전용 자가용 비행기만 타고 다니시니까 시민들의 혈세로 버스 앞유리에다 LED를 붙였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또 해주셨어요. 사과가 부모님께서 경북 청송에서 직접 농사 지으시는 품질 좋은 사과입니다.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맛을 자랑하고 서울, 강남, 수원, 안양 등지에 상당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수많은 분들이 농장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드시고 싶은 분은 주문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청송 사과라고 치면 되나? 청송 사과 얼마나 많은데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이분한테 쪽지를 보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액자일님한테?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모탈 컴뱃님께서 중학교 동창분께서 야타닷컴을 운영하시는 김형민님에 대한 광고를 해주셨어요. 네. 야타닷컴. 그래서 국내외 차량을 판매하고 리스, 중고차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하는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업체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견적서를 내주는 곳이라고 하니까 되게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비싸게 하시는 거 아니야? 양심껏 비싸게. 내 마진도 남아야지 20% 딱. 그만해. 알았습니다. 예. 이분 이상해. 예. 최 사장님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차량 구매에 관한 어떤 건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견적서를 되게 잘 해주신다니까 한번 이거 문의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타닷컴. 네, 야타닷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달한 솜사탕님께서 이거 좀 달달한데 엽지기라고 하는 것이 아마 남편 혹은 아내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네. 자랑 광고를 해주셨어요. 48살 늦은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제보로 대학원 석사 논문에 사인 받아서 아버지 산소에 자랑하고 온 엽지기에 노력하는 모습 광고하러 왔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예,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김도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자분이니까. 봉님, 공화장애 발생해서 지난해 무척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죄송합니다. 읽다 보니까 국어책처럼 읽었는데. 잘 읽었는데 뭐. 관뚜껑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꿈꾸는 자기 모습 계속 응원할게. 사랑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참 좋겠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나네요. 네. 게시글 중에서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정모 후기랑 저희 의식 주제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토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가 의식에 대한 얘기를 정모 때 했는데, 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카페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돼가지고, 네.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의식 자체에 대해서. 네. 제가 했던 거 있었죠. 유물론에서의 환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다른 하나에서는 이제 김도인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 유물론하고 관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물론자들은 그거였죠.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한 사람들이었는데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관념론자는 반대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인간의 정신이나 관념으로 환원한 사람들인데 관념론자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토론이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네. 특히 유물론자가 윤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정모 AS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아까 그거 있죠. 유물론자가 윤리를 가질 수 있는가? 너무 재밌는 흥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오늘 메인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 게시판에 카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 거 읽어보다 보면은 정말 내공이 장난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감히 여기서 마이크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가 싶을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정말 나중에 이제 좀 소규모로 어떤 토론 배틀 로얄 그러니까 좀 자그마한 종모 같은 거 오프 모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랑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오프 모임이 소규모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자발적으로 열어주시면 저희도 참여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리에 대한 주제가 되는 거야. 그지? 정모 AS긴 하지만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윤리를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윤리를 조금 이론적으로 좀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리의 이론적 측면에서 윤리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의무론과 목적론이라는 게 있어. 낯설긴 한데 그거를 좀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그걸 좀 정리하고 2부에서는 배틀 떠야지, 그지? 윤리 배틀 로얄. 유물론자에게도 윤리가 가능한가?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노희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유물론자한테 윤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기보다 당연히 유물론자들도 합의해서 윤리를 지키고 살 수 있는데 좀 솔직히 지키고 살고 문제가 없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게 깨지는지 왜 한계가 있는지가 문제인데 당연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 그렇죠. 어쨌든 네. 꺾였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수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정모 때 깡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지 유물론자 자기는 유물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윤리를 지킨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깡 선생이랑 김도인이 대비되는 것 같고 독실이랑 저는 그때 좀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누구한테 붙을지 한번 붙어봅시다. 네네네. 그래서 2부에서 한번 배틀로얄 한번 뛰겠습니다. 일단 1부 시작하죠. 윤리의 두 가지 관점. 의무론과 목적론인데 윤리라는 거대한 과목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윤리라는 거대한 분야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윤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절대 윤리가 존재한다. 너무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서 누구나 어길 수 없는 게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 법칙이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 어떤 거죠? 예외에도 발생하지 않는 궁극적인 윤리의 법칙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문화권과 어떻게 보면 모든 생물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윤리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그렇지. 어쨌든 그걸 이제 우리가 윤리 절대주의라고 부릅시다. 반면에 윤리에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윤리 상대주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윤리가 무조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윤리 중에서 그게 없다는 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고 보편적인 윤리 같은 건 없고 윤리라는 것은 합의고 상대적이고 그때그때 따라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는 크게 두 종류인 거지. 윤리 절대주의와 윤리 상대주의. 윤리 절대주의를 윤리 분야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윤리 상대주의를 목적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의무론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칸트.
칸트야, 칸트. 예, 근대 이후에는 이제 칸트인데,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윤리 체계들은 다 의무론 시스템이죠. 근데 왜 의무론이죠, 이게? 신의 명령을 지켜라? 뭐 이런 건가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의무론에 관련된 거를 우리 깡 선생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목적론과 관련된 거를 김도인이 정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깡 선생이 방금 물어보셨는데. 예. 잠깐만, 약간 궁금한 게, 지금 두 분이 지지하는 건 반대 아닌가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게 철학의 묘미. 그렇죠. 후려치려고 일부러. 일단, 깡 선생이 물어보죠. 진짜 궁금하네? 예. 왜 이름이 의무론이야? 의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의무니까. 뭐야? 죄송합니다. 드립을 친 건데 망했고요. 그렇군요. 예.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인 규범이 어딘가에 실제한다고 보는 입장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윤리학적인 그 사상 체계 가운데 절대적인 도덕 규범이 실제하고 있다. 어떤 하느님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자연의 질서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엔 인간의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건지 상관은 없는데 여러 가지 범주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도덕 규범이 있다.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 규범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의무인 거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의무. 그래서 의무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성경 같은 데도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있잖아요. 10계명.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네. 예. 그런 거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좋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야, 근데 나 10계명 봤었는데 10계명이 좀 이상하게 돼 있더라. 나는 1, 2, 3, 4 10번째까지 딱 정리되어 있을 줄 알았어. 정리되어 있는데? 정리되어 있잖아요. 아니야. 두 번째 계명이 너무 길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디서 야매를 본 거 아니야? 10개가 정리되어 있어요. 길이가 좀 다르긴 하죠. 길이가 많이 차이가 뒤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좀 길어지는 것도 있고 앞부분이 길어지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참 10계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신이 있으셨는데 잘 못 썼다. 어떤 문학적인 측면에서 좀 간결하지 않다. 야, 오늘 진짜 깔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깔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다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조항은 길고 어떤 조항은 짧냐 이거. 왜 라임이 안 맞냐.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대박이다 진짜. 예수님 탄생 축하드립니다. 글쎄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도덕적 규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적 규범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유대교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는 하느님의 명령이다. 어떤 초월자의 명령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인 그러면 의무론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의무론자지. 의무론자인데 가끔 이제 의무에 시달리다가 이상한 짓도 하시고. 종교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좀 하지 맙시다. 종교 비판을. 자, 그리고 난 모르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까고 있었던 것 같아. 동양 쪽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유교라든가 유교 철학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윤리, 인륜 이거는 하늘의 질서랑 같다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연의 질서인 거야.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곧 인간의 질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의무론의 한 가지 버전이죠. 어떤 신 같은 인격적인 실제를 가정하지 않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연 안에 도덕 법칙이 내재해 있으니까 인간은 그걸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살면 되는 건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 도덕 법칙의 문제를 서양 철학에서는 특히 이제 신이라던가 자연 속에서 찾지 않고 인간 내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영혼이라던가 의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 인간 고유의 내면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자연 세계랑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랑 다른 세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안에서만 어떤 도덕이라던가 윤리가 성립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깡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연 세계에는 윤리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 개들은 윤리가 없잖아. 그지. 개들?
강아지들. 개한테 무슨 윤리가 있겠어. 강아지들은 그냥 뭐 근친상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의 세계나 자연 세계에는 사실만 있는 거야. 근데 윤리 법칙은 우리가 없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염소 새끼를 잡아먹는다. 그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 거. 사실만 있는 거.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거는 자연 세계 말고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최 사장이 개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지? 네. 왜 비난해? 예. 그 중요한 차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세계가 있다. 내면 세계가 있는 거고 그것을 보통 영혼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서양 철학전 통해서도.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주 과거로 돌아가자면은. 지금은 그러면 인간 군집에 대해서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개들이 동족을 잡아먹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확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윤리라는 거는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자연 세계나 동물 세계나 여긴 윤리라는 걸 얘기하기 어렵지.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없다라고 아닌 보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동물 윤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물들 안에서는 동물들 윤리가 있겠죠. 안에서의 윤리. 자기끼리들 윤리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동물들 안에 윤리가 있다고? 개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구역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왜 넘어와? 맞아, 싸울 수 있겠지. 아니 근데 그건 윤리가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이죠, 사실. 어떤 그 본능적인 충동의 영역으로 우리는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판받을 것 같아. 예. 아니 나는 당연한 것 같은데 캥거루가 싸워. 예. 캥거루가 영역을 침범해서 싸우는 거야. 재밌는 문제거리.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본능에 의한 싸움인 거지. 뭐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영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 근데 동물들은 어떤 자기 본능적인 충동이라던가 자연적인 경향을 떠나서 뭐 자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증거는 발견되지가 참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잠깐만. 자유의지?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의지라고 말하기가 힘든가? 네. 근데 이제 사르트르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면서 인간은 어떤 세계를 갖고 있냐면 상상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닌 세계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A 세계와 B 세계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동물은 상상을 못 하는 거야. 동물 상상 못 하나? 그러니까 상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개들이 꿈도 꾸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걔가 고민은 하진 않잖아. 여기 토끼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잡아먹어야 될까? 그렇지. 잡아먹은 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일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잖아. 윤리적인 건 모르겠지만 고민할 것 같은데 이상하다. 걔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판단인 거지. 얘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판단밖에 없는 거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뭐 알겠습니다. 거기서 윤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내면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유물론자들의 좀 이렇게 생각으로 좀 이렇게 빙의돼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일단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자면 영혼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회 시스템이 있고,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개라고 하기 되게 안 좋네? 개라고 하는 애들도 집단으로 활동을 하는 애들이고, 걔들도 사회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개미 같은 애들도 사회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시스템이 이득이 되는 방향을 걔네들 내부에서 윤리가 있지 않을까요? 개들 세계에서도 배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더 격렬하게 욕을 먹고. 소설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사실은 나도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본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개들이 착하잖아. 그냥 근데 수족관이 깨지면서 물고기들이 쏟아졌는데 물고기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차랑차랑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개가 와가지고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코가 까지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물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물고기한테 얹어주는 장면을 본 적 있거든요. 이걸 잡아먹으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얘가 이게 죽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거는 뭐 죽음에 대해서 걔네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개가 물고기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얘가 윤리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라고 하는 애들끼리는 쟤는 배신자다.
쟤는 날 더 도와주는 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더 이제 이게 뭐 좀 더 그거 이제 개가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까지 철학사에서는 그거 이제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죠. 금수랑 인간은 완전히 구분을 하잖아요. 아,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윤리나 도덕이 성립하지 않는 영역이 자연의 세계인 거고 그렇지. 인간의 세계는 그것과 다르게 똑바로 살아야 하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게시판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유물론자들이 윤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인간의 특별함을 넣지 않고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읽으시잖아요. 읽어. 안 읽잖아, 솔직히. 읽어. 저는 이게 쭉 읽어보면서 이제 뭐 사실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었고 새로 깨달은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물들은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면 되게 또 일단 그러면은 배틀로얄 때 하고 그렇죠. 배틀로얄 때 그 방금 말씀하신 걸 좀 하도록 하고 네네. 근데 일단 그 콧물 흘리는 김도인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렇죠. 콧물 계속 흘리고 계시는데 그만 흘리시고 동물도 윤리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 입장에서요? 인간 입장에서요? 또 그것도 그러네요. 동물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동물들 입장에서. 난 없다. 동물은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경향을 극복할 만한 자유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강 선생은 그죠? 예. 나도 없다고 봐. 본능의 그래? 발현인 거지. 김도희는 어떠신가요? 그러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동물들한테도 윤리적 판단이나 윤리적 생활 양식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 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되게 정밀해지지 않는 것뿐이지 뭔가 자기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그 뭐 벌처럼 어떤 신호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고릴라, 침팬지처럼 자기들만의 약간 언어와 아주 뭐라고 할까 열등한 언어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면 나름의 윤리 체계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윤리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배틀로얄 때 하고. 이거를 윤리라고 안 보게 되면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게 절대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조회수 높은 동영상들 보면은 보진 않았는데 글만 봤거든요.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 감전당한 원숭이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비둘기가 죽고 나니까 그 옆에 다른 친구 비둘기가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윤리를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거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타성이 발현되는 걸 윤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물론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물도 윤리가 있다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걔네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걸 좋게 평가하잖아. 그게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거는 어디서 왔어요? 동물들은 그걸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 배틀로얄 때 합시다.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윤리를 상정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동물이 그 죽은 동료 보면서 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거다. 사람의 윤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입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도. 대부분이 그렇게 되던데, 지금 보니까. 그래? 일단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계속 근데 이제 문제는 동물들이 과연 어떤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느냐, 내적인 과정이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지? 예. 근데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거를 평가하진 않잖아요, 애들이. 스스로. 이게 좋은 행위다. 그쵸. 동료가 전기에 감전됐을 때 구하는 행위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거 평가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배틀로얄 때 봅시다. 동물들 근집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던 한 개체가 힘들어하니까 다른 개체들이 걔는 되게 도와줘. 그래?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던 개체를 좋게 보더라고.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 일단 독실이는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윤리 가능하다고 보는 거네? 이게 좀 이따가 하자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그냥 막 발끈한 거야, 그냥. 다들 한쪽으로 몰아가니까. 알았어. 일단 강 선생님 좀 계속 들어보려고요. 예, 무슨 얘기까지 했니? 플라톤 얘기 잠깐만 하자면, 플라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윤리적 절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인 거죠. 플라톤이. 예. 플라톤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잘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잘 성장시키는 거. 예. 그래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들, 인식들이 필요한 거고,
그 올바른 인식들을 이 사람은 이제 이데아라고 형태로 불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도 어떤 도덕적인 법칙이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데아라는 형태로. 예.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그걸 찾아 나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은 영혼 밖에 뭔가 어떤 도덕적인 실제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일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데아의 세계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있다는 거야. 예. 불변하는 완벽한 실제. 근데 이거를 이제 역전시키는 사람이 칸트죠. 아. 예. 그 칸트 한참 뒤에 사람이네, 그죠? 한참 뒤에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칸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이제 공리주의적인 경향 입장들도 있었지만 이따가 김도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어떤 도덕적인 법칙이라는 게 뭐 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다라는 게 대세였던 거죠. 예, 하여튼 인간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법칙은 인간 외부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인간이 신이든지 뭐 자연이든지 그렇구만. 인간 밖에 있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그 어떤 도덕적인 규칙을 판단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걸 이성이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책이 2권 있잖아요. 판단력 비판도 있고. 예, 판단력 비판도 있고. 그런데 이성이 2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 이성은 하나인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름만 다르게 붙인 겁니다. 인간이 어떤 자연과학적인 사실을 인식할 때 머리를 쓰는 거는 순수 이성의 작용인 거고 어떤 도덕 법칙을 인식할 때 쓰는 거는 실천 이성의 작용이라고 보는 건데 이 인간이 이 실천 이성이라는 게 우리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실천은 그렇죠. 뭔가 행동하는 건데 행동과 관련된 이성적 판단 능력인 거죠. 행위와 관련된 이성적 판단 능력인데 이게 우리의 타고날 때부터 다 내재돼 있어. 다 내재돼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능력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인간들. 지난번에 칸트 했던 거랑 유사하구나. 예.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들이 똑같은 그 규칙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보편적인 법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덕 규칙의 어떤 절대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플라톤이랑 뭐가 다르죠? 아까 플라톤을 확 깼다면서요. 위치가 달라. 절대적 도덕 법칙을 찾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달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 밖에 있다고 규정은 다 봤던 거예요. 그 칸트의 역전이라는 게 자연 법칙도 우리 상식적으로 자연의 규칙이라든가 자연 질서라는 게 당연히 자연 세계 안에 있다고 봤잖아요. 인과율 예를 들면 인과율이라는 건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이다라고 봤던 게 자연과학자들의 관점인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걸 역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즉 인과율 같은 것도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일 뿐이야. 세계가 그렇게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몰라.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도 공간도 인과율도 실제로 인간의 내적 구조다. 오히려 윤리가 절대 윤리가 바깥에 있다가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위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념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윤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뒤집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 윤리 법칙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플라톤은 인간한테는 없어. 인간한테 있긴 있지, 그렇지?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인간을 벗어난 이데아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원론이냐 관념론이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원론자가 그러니까 관념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칸트가 자연스럽게 그거의 결과로서 절대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관념론은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바뀐 것뿐이지 실제로 외부에 있고 내부에 있고가 중요하냐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그게 거예요. 하나 굉장히 큰 사고 방식의 역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독실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그렇지? 똑같이 이제 절대 윤리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윤리는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 그렇죠. 됐어? 해결됐어요? 아니요. 네.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정당화시키냐는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칸트는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야. 혹은 사용 규칙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을
올바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처벌을 하기에 칸트가 더 좋네요. 다 있는데 얘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니까 얘의 잘못인 거고. 처벌은 뭐 다 할 수 있지. 절대주의는. 예.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칸트의 그 이런 윤리학 체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 자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율. 그러니까 처벌하기 좋다는 그 책임을 자기한테 물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인간의 도덕 법칙은 인간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도덕 규범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베풀어줘야 된다. 라든가 이런 도덕 규범들을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들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 규범을 세운 다음에 근데 이 규범을 따르려면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충동을 억눌러야 하는 때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자기 자연적 경향을 극복하고 그 도덕 규범에 따를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바로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의 영역을 이 칸트라는 학자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뭐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뭐 인간관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바꿔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이상이 탁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내가 거기에 따른다. 안 지키면 내가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놈이지 그건 오히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재밌네 이거. 어쨌든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믿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예. 근데 그거를 어디서 근거 찾을 것이냐, 정당할 것이냐. 예. 그래서 원래는 신적인 것, 외부적인 것에서 찾았다면은 칸트에 와서는 인간의 내적인 형식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렇죠. 그죠? 어쨌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있는 거야. 그 칸트가 정언명법으로 설명하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공식이 있어. 절대적 도덕 법칙을 찾는 공식을 정언명법으로 제시하죠, 그죠? 그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예. 예. 그 세 개의 공식이 세 가지인가요? 공식이? 예. 어떻게 되겠지? 나 까먹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칸트의 세 가지 그 기본 원칙,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예. 그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려부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뭐 이상한 거 있어. 어려워. 그냥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해줘라 이 얘기야. 근데 사실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때 독실이랑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라는 말이 존나 어려울 뿐이지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냐면은 네가 지금 그 하려는 그 행위 모두가 해도 된다. 그치? 모든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죠. 되게 단순하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뭐 비판받을 것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은 이것도 누구나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이따 배틀할 때 하도록 하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윤리에서의 절반을 끝냈어 벌써, 그죠? 윤리 절대주의적인 입장으로서 플라톤에서부터 칸트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변치 않는 윤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지, 그지? 이제 나머지 절반 해야지, 그지? 윤리 상대주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인, 콧물 그만 흘리고. 안 흘리고. 안 흘리고 있어요? 그만해. 알았습니다. 마이크는 대고 얘기해. 네. 예. 그래서 윤리 상대주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윤리 상대주의 간단한데 실제로 의무론이 깨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절대 준칙이나 뭐 규칙을 지키려는 입장이었다면 상대주의로 넘어오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벤담의 철학을 들 수 있는데 공리주의로 많이 불리죠. 공리주의 유명하지.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이득 아니면 뭐 행복, 쾌락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그걸 윤리로 부를 수 있다. 네, 그걸 윤리라고 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뭐 윤리다, 도덕이다라는 거를 개입시켜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했더니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뭐 불이익 아니면 손해 아니면 고통 이것보다 다른 쾌락, 뭐 이익 이런 것들이 훨씬 컸을 때 이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야. 네. 윤리 절대주의랑 정반대인 거지. 개인인가요? 집단인가요? 개인이랑 집단이랑 이제 도덕적 판단하는 방법이
동일하고요. 개인은 맞아. 개인적 행동만 판단하면 되고 공리주의 입장, 특히 벤담은 공동체가 개인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개인적인 행위들을 다 총합을 더하면 돼요. 그럼 개인은 그냥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부등호가 쉽게 생각하면 수학적 계산을 한 다음에 부등호가 큰 쪽의 선택을 하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시장 경제 이런 비슷하네요. 예. 네. 다 영국 경험론 저기 입장에서. 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선택하고 큰 부등호가 이제 큰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 버리고. 존나 명쾌한 거예요, 그지? 네네. 그러니까 윤리 절대주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리 절대주의 완벽한 도덕 법칙 같은 거 없다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건 없고 뭐가 있는 거냐면은 어쨌든 그 행위의 의도나 아니면 도덕 명령 같은 건 없고 내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리고 전체한테 이득이 되면 그게 윤리적인 거지라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이게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익을 추구하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 없어요? 딴 거 없어. 네, 없고 같이 합쳐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얻는 이득과 저 사람이 얻는 손실이 무엇인지 합쳐서 만약에 내 이득이 더 크다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일단 벤담까지야. 네. 미래에서 좀 달라지는데 일단 벤담. 그러면 벤담은 막 경쟁자를 막 죽이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죠. 손해가 더 크니까. 결국에 나한테 그치. 제재가 다 가해질 거니까. 근데 그래서 벤담은 모두 귀결되냐면은 그러니까 두 사회가 있는데 X 사회랑 Y 사회가 있어. X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5%를 노예로 사용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되게 높은 거야. 500단위인 거야. 그치. 근데 Y 사회는 자유인들만 모여 있는데 생산량의 단위가 300단위야. 그럼 벤담은 X 사회가 더 좋다는 거야. 노예를 운영하거나 여성 차별을 하거나 어쨌든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높아지면 된다. 사회는 그런데 노예들 입장에서 싫잖아요. 근데 이걸 합산하는 거죠. 노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노예인 거 좋아 싫어? 노예가 그러겠지. 싫어.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게지. 아니, 노예는 왜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벤담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더 행복 지수가 높다 말하자면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노예들 개인들은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왜 노예로 살아가요? 아니, 걔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가? 그지. 강제된 거지. 네. 그래서 벤담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규정은 왜 그러냐면 의무론이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절대 어길 수 없는 법칙을 지키고 그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현실사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어떤 인간도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쾌락이나 행복은 좋아하고 고통이나 손해는 싫어한다라는 게 모든 인간의 특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이 공리주의를 추구하면 헷갈릴 일 없이 윤리를 항상 지킬 수 있고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명한 거예요. 그러면 공유주의 비극 같은 상황은 설명을 어떻게 하죠? 이걸로? 공유주의 비극이요? 네. 이제 공유주의 비극은 이런 거.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막 쓴다는 건데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득이 발생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이구나. 네,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뿐이지. 만약에 그래서 사회 전체의 손실이 크고 그게 개인의 손실까지 더했는데 크면 비합리적 선택이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이 뭔지 저도 이제 막 찾아봐서 알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이죠. 알고 있죠. 저도 그거잖아요. 이제 목장 주인들이 서로 소를 키우고 있는데 마음껏 이제 풀을 뜯어먹게 막 해놔버리면은 언젠가는 이제 목장이 다 황폐해져 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을 때 우리가 감자튀김부터 먹죠, 보통. 햄버거 같이 먹을 때. 같이 쏟아버리니까. 네. 버거킹에서 3인분 시켰을 때.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나고 막 핏빛. 케찹의 흔적들. 한 번에 3개 집어먹으면 욕하고. 어쨌든, 벤담은 그래서 명쾌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의무론자들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너무 쉽게 빠져요. 어떤 게 도덕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벤담은 단순하게 총량, 계산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딜레마라는 거를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 그렇지. 예,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례들에서 예를 들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 쓰신 거죠. 그 책 지대 너비보다 순위 낮은. 장난 아니야. 이런 거 봐, 장난 아니야. 야,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어느 특공대원들이 파견돼가지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의 현지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이 농부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 영화시잖아. 예. 론 서바이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그냥 놔주는 게 옳으냐. 이게 사실 둘 다 도덕적인 이제 가치들이 있는 결정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의무론자들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참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둘 다 지켜야 되는데 두 개가 충돌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살인자야. 그럼 이걸 꼬발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효와 어떤 사회 정의가 충돌이 되는 거죠. 보통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고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 해결했네.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해결했다. 그러면 지금 예전에 다 이제 최 사장님이랑 얘기했던 내용이 좀 나오네요. 뭐 파시즘 같은 것도 공리주의에서는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리주의자, 그러니까 벤담이 보기에 파시즘이 정당한 걸 수도 있죠. 정당할 수도 있다. 근데 의무론자들은 안 된다는 라고 얘기하겠지. 야, 이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까. 의무론자들을 그래요. 이걸로 유물론자들을 공격하기 좋네요. 이따가 써먹으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너네 파시즘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단 그 벤담까지 생각인데. 네. 그래도 벤담이 쓴 책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도덕과 입법의 원리 소설인가? 네. 그래서 벤담이 슈퍼스타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거야. 내가 니네 도덕도 뭔지 모르고 법도 뭔지 모르지. 내가 한 큐에 이걸 해결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지. 어떻게 해요? 도덕이 뭐고 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벤담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전체 최대 행복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그것이 도덕이고 법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해질 수 있게끔 입법화시키는 게 법이다. 좋은 법이다. 그 아주 명쾌하게. 명쾌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를 지금 뭐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싸그리 그걸 뺏어가지고 그지. 80%한테 그걸 나눠줘 버리면 80%가 마구 행복해지잖아요. 20%는 좀 불행해질 것이고. 그렇지. 그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하잖아요. 복지사회, 그냥 복지사회,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복지사회의 윤리적 토대가 되는 건 공리주의가 돼. 정당성. 네, 부여해주는 게. 똑똑하네. 김동희. 독실. 날 칭찬해줘. 독실 똑똑하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때요? 벤담 얘기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어때? 이게 윤리적인가? 윤리라고 얘기하기 괜찮나요? 얘기를 들으면 합리적이라는 생각할 수 있어도 이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경제적 판단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세련화시키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도희 네가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각각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계속 다른 의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리하면 의무론 입장에서는 이제 깡쌤님 정리해 주신 것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절대 보편 원리가 있으니까 인간 누구나 그걸 지킬 수 있다 하면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 현실 사회에서는 굉장히 계속 다툼이나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 규칙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절대 규칙을 두 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도덕적 딜레마에서 갈등 상황인데 보통 이제 사례 들어주신 것도 그렇고 뭐 보통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하인츠 딜레마 이래서 보통 하인츠 딜레마? 네, 영가시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영가시요? 네, 영가시 영화 안 보셨어요? 하인츠 딜레마 조종하는 거죠. 네, 네. 영가시가. 그러니까 하인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약을 개발한 의사가 약값을 너무 비싸게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약값 1,000만 원이다. 근데 이 사람은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그래서 약사한테 깎아달라 의사한테 말했는데 안 깎아준 거. 자기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를 살리면 아내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싶으면 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생명권과 재산권이라는 절대 규칙을 동시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인간사회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근데 이거를 깨부순 게 벤담이에요. 벤담의 이제 목적론에 의하면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딜레마 따윈 없고 생명권, 아내의 생명권을 지킬 때 너의 이익이랑 저 의사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큰 누구의 선택을. 손실이에요? 그 의사의. 의사죠, 의사. 네, 그건 사회에서 볼 때 그런 거죠. 네, 사회에서. 근데 개인이 선택할 때는 남의 손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이제 의사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자기가 뭐 어떤
고통을 받는다, 구속을 당하거나 손실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 계산해 볼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냐, 그러면 사회적 차원에서 두 개인의 이익과 고통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하다.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빠른데 또 벤담이 가진 문제는 뭐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 되는데, 어떠냐면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제적 기준만을 가지고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엄마는 79%로 좋고 아빠는 21%로 좋아해서 계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감정이 우선입니다. 네, 그렇지. 많은 부분에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계산하면 우리 사이코패스 같이 느껴지잖아. 네. 그리고 솔직히 계산도 안 돼. 야,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수치 어떻게 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비판한 게 그렇게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수학적인 경제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사람이 밀이어서 이 밀의 공리주의를 따로 빼서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했다 해서 오 괜찮다. 네네. 지금 뭘 생각했냐면 예전에 봤던 건데 나한테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있었어요. 아하. 공리주의에 의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손해 보면서 얘한테 10,000원의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면 난 최 사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1,000원을 버리면서 최 사장을 10,000원 손해 보게 하고 싶은 거야. 그거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딱밥 맞기 할 때 느낄 수 있어요. 딱밥 맞기를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이 서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는 그 고통보다 타인이 입는 고통을 보는 내 쾌락이 더 큰 거야. 그래서 하기도 하죠,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 쾌락의 질적 차이라고 쾌락의 질적 크기인가요? 질적 차이. 그게 딱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불합리하게 대했던 저 사람이 받는 손해를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지. 그렇지. 재밌네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밀이라는 거죠. 네네. 존 스튜어트 밀. 네.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고교 과정에서 저희 배울 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래서 뭐 밀이 한 유명한 말이다 이래서 배우죠. 그거 밀이란 얘기야? 네네. 그래서 똑같이 쾌락의 차이가 쾌락이라고 해서 숫자로만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쾌락들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럼 그것조차도 수치화 시킬 수 있다면요? 수치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밀의 난점이 뭐냐면 공리주의에 속해 있으면서 질적 차이를 고려하거든요. 근데 모순인가? 질적인 건 그렇지. 가치 판단이어서 애시당초 벤담은 가치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제 철학을 성립할 때 가치 판단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는 게 사실이니까 이거에 기초해서 판단하자 그랬는데 밀은 뭐냐면 공격할 때 벤담이 시작한 거에서 공격하지 않고 공리주의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는데 질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또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질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의무론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 그 이론적 근거는 독실이랑 비슷해. 모순으로 가득 차.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좀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벤담은 정말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거로 100%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벤담은 후려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이 발전되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리 통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벤담도 자기의 이론이 공격받을 걸 알았겠지. 너무 심하게 후려쳤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지만 일단 처음에 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반박도 나오고 그러면서 보완되어 가면서 그 이론들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근데 벤담은 좀 확신이 좀 컸던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생각해 본 거야. 내가 죽으면 위대한 철학자가 한 명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사회 공리를 고려했을 때 이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유언을 남겨요. 나를 박제로 남겨라. 그래서 후학들이 나를 보면서 위대한 철학자를 보면서 감명받을 수 있게 해야 사회적 공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박제해요. 마치 뭐 이렇게 그 어떤 공포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살인마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다 같이 죽일 때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날 살려야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어쨌든 박제를 하는데 목이 썩어. 그러니까 앉혀놨거든요. 박제를 해가지고 옥스퍼드에 있지 않나? 그래서 박제를 진짜 하라니까 했어. 근데 얼굴 부분이 썩어가지고 그 머리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밀랍으로. 그래서 밀랍으로 만들어서 머리를 얹혀놓고 사람들의 불쾌함이 증가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겠네요. 그거. 더 재밌는 거. 명쾌하다. 그 실제 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바닥에 놨어. 진짜로? 진짜로. 지금 그럼 밀랍 머리가 있고 실제 머리가 바닥에 있어요? 네, 그거 나중에 뭐 인터넷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벤담 박제 뭐 이렇게 쳐가지고 인터넷 쳐보시면 깜놀할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봐요. 어쨌든 재밌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했네. 네. 윤리를 끝냈어. 윤리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윤리 절대주의가 있고 두 번째 윤리 상대주의가 있다. 네. 이게 윤리의 뭐 전체 아니겠어? 윤리 절대주의는 완벽한 도덕적 명령, 도덕적 준칙, 도덕적 법칙, 어쨌든 도덕이 있다라고 믿는 거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실제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깡 선생께서 플라톤부터 칸트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떤 도덕적 행위가 올바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행위를 하는 이유예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의무론이라는 명칭이 따라 나오는 건데 내가 그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한 행위. 내가 그렇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안 죽였어. 혹은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되니까 그냥 안 훔친 거야. 이런 행위들.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한 행위들. 그런 동기로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결과가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건 그렇죠. 상관없어. 이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있는데도 그냥 그게 올바르니까. 그렇지. 올바르니까 그렇게 했다 나는. 그게 바로 의무론이고 윤리 절대주의다. 예.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윤리 상대주의를 김도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콧물 흘리면서 그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만하래잖아. 내가 다 무서워. 욕 먹을까봐. 욕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걸 목적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리고 공리주의, 벤담과 미일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고려하는 거는 윤리적 의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윤리적 의무 같은 건 없고 네 행위를 하는 그 결과가 개인이든 전체적이든 전체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행복의 양을 극대화시킨다면 그것을 윤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윤리의 두 가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얘기했으니까 배틀 떠야지. 그죠? 그래서 잠깐 쉰 다음에 윤리 배틀 그죠? 배틀 로얄 한번 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